엄마, 나 왔어. 제사상은 차렸어? 얘야, 왜 이렇게 술을 마셨니? 오늘 아빠 기일이잖아.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절을 올려야지. 절? 내가 왜 절을 해? 난 절 같은 거 안 해? 대신 빨리 돈이나 줘. 내가 빚 갚는데 써야 한다고. 오늘만큼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빠한테 인사드리자.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놓고선 이제 와서 얘? 엄마 잘못이지. 내가 틀어진 건 다 엄마 탓이라고. 이딴 거 필요 없어.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정말 내 아들 맞니? 이제 와서 아들 운운하기는 빚 때문에 죽겠다는데 엄마는 제사 타령이나 하고 있어? 어머님,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돈이나 주시죠. 남편 빚 갚아야 한다니까요. 정말 이럴 줄이야. 너희 둘 다 못됐구나. 아빠를 이렇게 모독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건 어머니죠. 자식 빚도 못 갚아주시면서 무슨 체면? 어휴, 말 말어. 돈 안 줄 거면 당장 나가. 이 못된 자식아, 너희 같은 자식은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82세 김혜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김태수와 함께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며 2 아이를 키워냈는데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겨진 가족과 함께 추억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와의 문제로 마음이 참 복잡한데요. 아들이 어린 시절에는 제게 큰 자랑이었고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을 맞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의 전통을 지키려는 저의 노력과 이를 무시한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깊어진 가족 간의 간극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하며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시던 도미전을 부치기 위해 생선 비늘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달 장날이면 남편과 함께 시장을 누비며 식재료를 고르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장 구경을 핑계 삼아 저와 손잡고 다니시던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도미전 옆에는 남편이 즐겨 드시던 홍어회도 준비했는데 매번 제사 때마다 장에서 가장 신선한 홍어를 고르시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장을 보고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남편의 기일만큼은 늘 하던 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상에 올릴 과일들도 하나씩 손질하며 남편이 좋아하시던 배는 특별히 꽃 모양으로 깎아 놓았습니다. 시어머님께 배우던 그때처럼 칼날 자국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남편이 즐겨 마시던 증류주도 정갈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나둘 제사 음식들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남편의 미소를 떠올렸고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불 연기가 비처럼 내리는 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벌써 제사 시간을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들 내외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제사에 늦는 법이 없던 아들이라 혹시나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차 소리가 들리자 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영민과 며느리 수진이 서둘러 들어오는데 얼굴에는 아무런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영민은 늦은 이유를 설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올라오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요. 1시간은 도로에서 허비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머리카락에서는 미용실에서 나는 샴푸 향이 났고 영민의 셔츠 옷깃에는 분명 아침에 다림질한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의 옷차림은 제사를 지내러 온 며느리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는데 마치 어디 놀러라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영민과 수진은 제사상 앞에 앉으면서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둘이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제사를 지내야 했기에 일단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은 향을 피우면서도 코를 막았고 영민은 어색한 기침 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안방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탕을 국그릇에 옮기며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나, 조금만 기다려라. 곧 시작하자. 영민은 방 한쪽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상을 쭉 훑어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거 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이건 뭐 거의 음식 대잔치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영민을 쳐다봤습니다. 상위에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이 마치 놀림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수진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민의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는 듯 입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미소를 억지로 참으려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나, 이게 내 아버지를 위한 자리야. 이렇게 비웃을 일이 아니야. 영민은 그런 저를 보며 다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다 보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대세라고요. 이거 준비하느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가벼움과 며느리의 묵묵한 반응이 저를 더 속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국자를 다시 잡고 탕을 덜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저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눈길을 피한 채 어색하게 방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생각은 어떠니? 이런 자리는 그래도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자 수지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죠. 그냥 요즘 다들 워낙 간단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조차도 제게는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고집만 부리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말을 끝내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상위의 음식들을 정리하며 방 안에 맴도는 불편한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제가 제사에 고집을 부린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추석과 설날에는 아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해서 딱 한 번 남편 기일에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웃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나도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진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라도 올까봐라는 생각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했는데 이것도 이젠 하지 말아야 하나 봅니다. 정적 속에서 향불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휴대폰에서 해외 선물 알림이 울렸고
화면을 확인하던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폭락했네? 이런 제사 지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트나 봤어야 했는데. 갑자기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사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홍어의 그릇이 깨지면서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듯 보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보며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까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황급히 액자를 주워 올리려 할 때 아들은 벌써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뒤를 쫓아가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만족스러운 광경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엉망이 된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향불마저 쓰러져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며 제사상을 발로 차는 순간 마치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슬픈 표정을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깨어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손을 뻗다가 멈칫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제사상을 엎은 이 상황이 며느리에겐 즐거워 보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제사 음식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며느리는 그런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화면을 보며 키득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비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성공이네라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만족감이 가득했고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치우면서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것도 제사상을 엎은 것도 모두 며느리의 계획된 행동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바닥을 치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고 며느리는 마치 이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며느리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제사상을 치운 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와 누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벌어진 아들과의 갈등과 뒤엎어진 제사상이 계속 머릿속을 떠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방 안을 흐릿하게 밝혔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갈증이나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주방 근처로 조용히 걸어가는데 며느리 수진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조심스럽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가에 서서 숨을 죽인 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요. 그 노인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솔직히 요즘 말하는 것도 가끔 이상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그녀의 말을 더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집 얘기 빨리 끝내야 해요. 더 늦어지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돈 문제도 정리해둬야죠.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지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싶었던 집과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뒤에서 오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숨을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나가 그녀에게 따져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전화를 이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얘기도 잘 넘어가고. 네,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존재를 무시하듯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가 끝난 듯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짝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의 달빛은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부동산 매물지가 들려 있었고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아파트 사진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도 오래됐잖아요. 안산으로 같이 이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 아파트는 새 것처럼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을 팔라는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KTX 역도 공사 중이라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머니도 편하게 아파트에서 사시면 좋잖아요. 며느리는 아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동산 앱을 열어 매매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집을 팔기로 결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아파트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편의시설이 좋다는 말, 병원이 가깝다는 말, 관리가 편하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구실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이사업체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이사 날짜를 잡으려 하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리모델링을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손수 지은 마당의 텃밭도 아들이 어렸을 때 키웠던 나무도 모두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아들은 이미 여러 부동산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새집 인테리어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사를 승낙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 집을 팔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아왔고 제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난 이곳에서 계속 살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강조했지만 제게는 이 집 자체가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제가 매일 장을 보는 시장이 있고 산책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낯선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말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세를 보여주며 설득하려 했지만 제게 이 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나가서 살아라. 난 여기가 좋다. 이사 이야기가 끝나가는 듯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보험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보험이라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며 보험 설계사 연락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뵙기도 힘들고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실버보험 상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며 월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술비와 입원비가 고액으로 보장되는 상품들만 골라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자식들 마음도 편하고 저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주는 보험은 모두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들이었습니다. 이런 고액의 보험을 권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만 오면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 보살펴 드릴 수 있다는 말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서류를 보여주던 중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며느리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방금 전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먼저 나갔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고급 요양원의 계약서였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다음 달로 적혀 있었고 보증금은 1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지만 서명란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부터 신체 상태 평가표까지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진행 시 특별관리 항목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옆에는 우선 입소 대상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 건강검진 기록은 어떻게 구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요양원 시설 사진도 나왔는데 며느리가 직접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설 내부를 꼼꼼히 촬영한 사진들을 보니 며느리가 여러 번 요양원을 방문했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요양원 원장과 나눈 문자 내용을 프린트해둔 종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과 입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팁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꾸미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다시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보험금 수령인을 아들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이 집의 시세 자료와 매매 계약서 양식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요양원 보증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보였고 남은 돈은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한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계획이 서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가방에서 발견한 이 서류들은 제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제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일이 지난 날 아들 부부가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자주 가는 일식당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 오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제 뒷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분명 돈을 숨겨두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면서 모아둔 돈이 있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요. 매달 연금 받으시는데 씀씀이도 적으시잖아요. 분명 어딘가에 돈을 모아두셨을 거예요. 둘은 저보다 15분 정도 일찍 와서 제 뒷자리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롱 밑이나 이불 사이에 돈을 숨겨두는 분들 많다던데 어머님도 분명 혹시 통장을 만들어 둔 게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차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넘어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알아내야 해요. 나중에 그 돈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어머니 통장 어떻게 알아보지? 은행 직원 아는 분한테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인데. 식당 안에는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지는 주변 소리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말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더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모은 돈을 찾겠다고 은행 직원까지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재산을 찾아야 한다며 아들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깊은 숨을 몇 번 내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지금 막 도착한 것처럼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들었던 돈 이야기는 잊은 듯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일식당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전혀 식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특선 초밥 세트를 권했고 아들은 평소처럼 회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갑자기 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돈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은행 이자가 많이 오른다던데 어디에 저금하고 계세요?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들었던 대화가 떠올라서였습니다. 초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지만 밥알 하나하나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두신 돈이 있으시죠? 저희가 관리해드릴 수 있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의 말을 말리지도 않고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내며 재산 관리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알아본 요양원이 있다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고 식당 안이 조용해질 만큼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자식이 이제는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여들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식당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감정 조절도 안 되시는데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며느리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제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아들이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까 있었던 일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등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자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전해주려고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무의미해진 것 같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앞으로 제 재산과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알면 안 되기에 멀리 있는 법률사무소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재산과 관련된 일이시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서툰 발걸음으로 찾아간 변호사 앞에서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 요양원 계약서, 제 재산을 노리는 정황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특히 요양원 강제 입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선 재산을 신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증을 통해 제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요양원 입소는 반드시 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도 제 명의로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을 알아보려 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는 즉시 은행 잔고, 조회 제한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재산 내역을 함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이렇게까지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조치가 없다면 제 인생 전부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도 건네주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를 기록해 두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 앞 골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우리 집 담벼락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은데.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보여주며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며느리는 재개발 이야기를 듣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을 팔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에 신이 난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변호사가 준 조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나누는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집을 팔아 새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는 요양원 보증금을 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 재산이 며느리의 것인 양 이야기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자 며느리는 내일 제가 병원에 갈 때를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병원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일정까지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청소를 마저 하는 척하며 대화를 더 엿들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지 못한 며느리는 계속해서 집을 팔 계획을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며느리의 계략을 모두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조언대로 녹음한 파일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을 한 동네에서 살면서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자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최근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부터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네를 지켜보신 분이라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일이 많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CCTV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틀 뒤 이장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안 카메라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관문과 거실, 부엌까지 총 5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하나씩 달았습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는 동작 감지 센서도 함께 달아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장님 아들은 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집안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앱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아들이 친절하게 여러 번 알려주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방법부터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이장님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네요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자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비치는 고요한 집안 풍경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몰래 지켜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러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메모장을 들고 이것저것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이 있는 서랍장 앞에서 멈춰 섰고 혈압약과 당뇨약이 담긴 약통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약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약을 안 드시면 건강이 더 나빠지실 거예요. 그때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죠. 부동산 중개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해서 집을 구경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집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간 며느리는 텃밭을 가리키며 이곳도 모두 없애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꾼 텃밭을 보며 하는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앱을 통해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숨기는 순간부터 부동산 중개인과 나누는 대화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약을 숨기는 장면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방마다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장롱도 열어보고 서랍장 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숨겨둔 돈이 있나 찾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집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며 투자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며 빨리 팔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나가고 나서도 며느리는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약을 숨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며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 피곤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들려오는 서랍 여닫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은 제가 중요한 서류와 통장을 넣어둔 곳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서랍에서 제 통장과 인감 도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통장을 펴서 내용을 확인하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 보였습니다. 미나,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들은 깜짝 놀라 손에 쥔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고 눈빛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아들이 뭐라 변명하려고 하는지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내가 왜 내 통장을 들여다보니? 이건 내가 손댈 게 아니야.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건데? 그제 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빚이 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빚이라니, 그것도 아들이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빚이라니? 무슨 빚이 그렇게 있어? 도대체 왜 네가 그런 걸 짊어지고 있는 거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 도박 사이트에 빠졌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커져서 이제는 3억이나 돼요.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것도 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니? 왜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이런 짓을 벌였니?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통장과 인감 도장을 다시 집어 서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 감정을 아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스스로도 쪽팔렸는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80 넘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걸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있다가 갔으면 좋겠건만. 우선 며느리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아무래도 계속 내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망신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린애 같은 발상이지만 그냥 이제는 모든 걸 떠나 속 편히 혼자 편안히 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 후 어르신들이 네가 너무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며 마을 회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귀찮은 말투였지만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점심 식사 준비를 도왔고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커피 타임에 며느리는 커피를 타고 있었고 저는 일부러 정씨, 이것 좀 봐봐. 내가 며칠 전 이장한테 부탁해서 CCTV 설치한 건데 이상한 게 찍혔어. 뭔데? CCTV가 뭐야? 이것 봐.
우리 집 다 볼 수 있어. 어머, 니네 집이네? 이건 뭐야? 며느리야?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볼 수 있어. 세상 좋아졌네. 순간 며느리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벌떡 일어나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더니 내 약을 가방에 넣고 가더라?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왜 데리고 집에 온 거니? 설명 좀 해봐. 그러자 며느린 말을 얼버무리며 그건 그냥 이러고 대답을 하지 못했고 저는 그냥 뭐? 말을 똑바로 해봐. 그러자 얼굴이 붉어지며 마을 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미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셨는지 수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긴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더라니까. 맞아. 나도 봤어. 며느리가 남자랑 은밀히 만나더라고.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마을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죠. 엄마! 나 3억만 줘! 당장 돈 필요해! 문을 열자마자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진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하는데? 넌 네 인생부터 똑바로 살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로 덤벼들며 폭언을 내뱉었죠. 아들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으면서 책임을 안 져? 그동안 내가 고생한 건 생각 안 해?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자식 교육을 잘못한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죠. 며칠 후 새벽에 쿵쿵 소리에 놀랐겠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110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석으로 풀려났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들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젠 정말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못된 자식 때문에 망칠 순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아들은 저에게 다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졌지만 후련합니다. 남은 여생은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때론 단호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 역시 아들과의 관계를 끊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다는 죄책감,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희생할 수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요구와 학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때론 거절할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곁엔 언제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